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멘탈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삶의 궤적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의 멘탈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거예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멘탈 유지하기 힘든 이유의 근원부터 찾아보자면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가야 됩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형제를 상당히 많이 낳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키워놓으면 알아서 클 거다. 집 앞벌이는 지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키우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형제가 많고 그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애착 형성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심이나 사랑, 어떤 성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 같은 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적절한 애착 형성이 부족하고 잘못된 양육 태도로 자식을 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양육 태도로 키워지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칭찬 같은 걸 거의 해주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생애 초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뭐가 문제냐?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적절하지 못한 애착 형성 그리고 양육 태도가 잘못됐던 거를 바로 똑같이 흡수합니다. 왜냐?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자면 적절한 애착 형성이 부족해서 부모님은 좋지 못한 멘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혼 가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멘탈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 앞에서 되게 많이 싸우고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 탓을 하게 되고 항상 불안을 안고 성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 안 좋은 멘탈을 가지신 분들은 학대를 하죠. 근데 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과한 종교 활동 이런 게 있어요. 과한 종교 활동은 아이한테 종교를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요를 하고 너가 이제 종교단체에 가지 않으면 죄를 진 거다 이렇게 반협박조로 대응을 하시기도 하고 이 강요를 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크게 됩니다. 이게 문제는 왜 과한 종교 활동으로 부모님이 빠졌냐 하면은 이 적절한 애착 형성이 부족해서 힘든 마음을 좋지 못한 멘탈을 이 종교 활동으로 커버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 정서적인 복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종교 활동에 빠지게 되는데 지나치게 과하게 빠지게 되고 그게 우리 자식들한테는 죄의식이나 선택권이 없는 문제로 가서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또 이제 자기의 삶에서 어떤 꿈을 못 이룬 사람들은 자식의 삶으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삶은 없어. 맨날 아이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가 성적을 몇 점 맞네, 뭐 상을 타왔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삶을 대리로 키워내는 분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이런 삶을 사는 자식들은 부담스럽고 부모님에게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게 크게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무관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때 키워놓으면 알아서 크는 형태로 키워지다 보니 자식에 대한 관심을 주는 법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양육 태도 중에는 뭐가 있냐? 차별적으로 대하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는 뭐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게 둘 다 큰 압박으로 다가와서 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형제자매 차별도 있어요. 뭐 큰 애는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 막내는 뭐 큰 애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자기가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런 자식한테만 잘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기원을 찾아보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차별 대우를 한 걸 똑같이 흡수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칭찬을 거의 받지 못한 부모님은 자식한테도 칭찬을 거의 하지 않아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 잘하면 기분 좋아해서 칭찬해줘야 되는데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얘한테 되게 해가 되는 일인데도 다 널 위한 거야 참아 너 잠자지 말고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압박을 한다거나 아예 또 반대로 아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 따위가 뭘 잘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자식을 공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 아주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태도를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아동학대가 종종 일어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뉴스 보시면 이 뉴스 보시면 왜 아동학대가 일어날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낮고 검사하는 건 많은데 대우가 그리 좋지 않아요.
대우가 좋지 않으면 때려도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따금씩 자기의 멘탈을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업계에 너무 쉽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학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입양을 해서 잘 키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조차도 입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컨트롤하는 요인들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자 뉴스에 따르면 정인인 사건의 엄마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입양을 했다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큰 사람들이 왕왕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멘탈에 큰 어떤 상처를 입고 크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많은데 왜 문제냐면 상당히 운빨이 커요. 왜 운빨이냐? 우리와 맞는 선생님, 우리와 맞는 상담 선생님, 우리와 맞는 친구, 따돌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야만 이 학창시절에 상처를 받지 않고 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하고 좀 차별하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서울대 간다니까 막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던 되게 웃긴 선생님 계신데 그런 선생님일 때 저의 멘탈은 엄청나게 무너졌었던 걸로 기억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반대로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은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할 때였는데 그때 저를 좋다고 말해주면서 저에게 큰 어떤 가치감을 주셨던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운빨인 거예요. 이 선생님이 우리들의 자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생님이냐 아니냐 무관심한 선생님이냐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선생님이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운이 너무 중요해요. 또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어떤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애들한테 막 텃밭 같은 거나 막 이상한 거 막 일을 그렇게 시켰어요. 아이들한테 왜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자기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도 있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들이 요즘 배치된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지만 제가 몇몇 학교를 갔을 때 이 상담 선생님이랑 또 케미가 안 맞는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아예 상담실에 안 가요. 애들이 자기 힘든 것들 얘기도 안 하고. 근데 학교에 한 명으로 이제 배치를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적고 또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 학교 전체에 아이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치고 요즘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선생님이 자기가 해결하기 조금 힘들면 바로 포기하고 상담 선생님한테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약간 피하게 돼버렸다.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나와 맞는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지만 그런 친구가 만약에 없다, 우리 반에 없다, 뭐 얼마나 또 힘들어지는지. 학교 폭력 사태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이렇게 일진이 누군가를 괴롭혔다 그러면 생애 초기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도 초등학교 때 맞았던 기억이 한 번 나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해요. 걔가 때린 애랑 이름은 까먹었는데 걔가 이제 얼토당토한 이유로 이제 급식실에서 때렸다는 걸 다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직도 기억한다. 걔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매 순간 비교를 강제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이 매겨지고 이 정보는 이제 암암리에 공유가 된단 말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름이랑 등수 이런 거 다 붙여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1등부터 꼴등까지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1등은 자기가 이 등수가 떨어지면 선생님이나 학생들로부터 받는 대우가 달라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능력이 부족하지?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때 이 친구들은 뭐 영어나 수학이 필요 없는 학문이어서 당시에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되고 그냥 노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부족해서 뭐 이러면서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죠. 또 그래서 약간 선행학습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보면 뭐 고1 모의고사를 중2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친구들과 안 된 친구들은 성적의 차이가 클 거고 뒤처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지역발도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게도 한창 공부할 때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수도권에 있었거나 이 특목고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했다면 따라잡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선행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되게 미성숙하니까 집안 사정 같은 것들을 막 비교해. 맨날. 그래서 쟤는 어디서 산다, 뭐 주공 아파트 산다, 쟤는 뭐 타워 팰리스 산다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아이들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이 경제력이나 이혼 유무에 따라서 또 아이의 정서상의 영향 혹은 이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나 학원 다니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성적으로 연결돼서 뒤처진다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학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영향을 미쳐요. 계속 부모님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멘탈이 좋지 않다면 우리들은 계속 정말 오래도록 멘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대학 생활에서 먼저 이제 인간관계부터 보자면 전 이제 우리가 고4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1학년은. 왜 그러냐? 뭔가 내가 통제된 공간에서 맨날 보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던 곳이 아니라 갑자기 이 과도 결정하고 수업도 결정하고 친구도 결정하고 패션도 신경 써야 돼. 돈 버는 거, 알바 모든 거를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맨날 부딪혀서 힘들어하면서 이제 적응해야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뭐 인싸가 되려는 또 압박에 빠지기도 하고 사실 인싸가 될 필요는 없는데 인싸가 아니면 막 이렇게 아싸되는 느낌을 들면서 또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몇몇 대학에서는 아직도 이상한 군기 문화가 있어요. 21학번은 뭐 선배님 멀리서 보면 뭐 인사하고 주중에는 뭐 화장 열심히 하지 말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약에 거기서 소외당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멘탈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대학 시절 포함해서 계속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것을 빼앗아 가는 테이커 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힘든 얘기 나한테 다 털어놓고 누구 욕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얘기 좀 하려 그러면 난 얘기 듣기 싫어, 끊자, 피곤해 이러면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쓰는 친구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래도록 상처를 받고요. 제가 열등감 관련해서 영상도 찍었는데 이렇게 열등감이 폭발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이 평화주의자인 사람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기가 쉽죠. 힘들게 또 대학생을 하다가 또 군대를 가면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폭발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핸드폰 같은 것들도 있어서 조금 수월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물론 저보다도 더 옛날 사람은 더 힘들었을 거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가둬두는 거 2년 가까이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과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이 되게 인권 침해로 남아있고 이 군생활 해본 분들은 트라우마가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갑자기 막 군생활 꿈꾸고 막 공포심에 깨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강하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매년 사람이 10명 이상 죽는다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 텐데 군대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무조건 사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멘탈이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군생활을 뭐 잘 보낸다고 하더라도 2년에 공백기가 생기고 이 불안감이 가중됩니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지 그동안 머리가 굳어버린 건 아닌지 하면서 불안이 심해지죠. 다음은 연애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멘탈이 좋지 않은 상태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보상받으려고 사람을 만나지만 문제는 상대방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서 만나면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절제 없이 관계를 맺었다가 미혼부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또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취업으로 가볼 건데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고시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제 취업의 문이 너무 떨어졌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 보니까 고시로 밀리는데 문제는 이 고시가 실패를 양성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생각을 못하죠. 나는 붙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지원해주죠. 근데 문제는 다 붙냐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모두가 붙냐는 말이죠. 내가 공부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노력할 만한 의지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극도로 떨어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또 친구들을 많이 못 나니까 관계가 단절돼서 외로움을 느끼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도 내가 2년 3년을 손해봤구나 뒤처졌거나 하는 인식을 피할 수가 없어지면서 멘탈에도 또 악영향을 끼칩니다. 직장을 어떻게든 갔어. 고시 말고 내가 직장을 갔어. 그때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너무 일을 많이 시켜. 야근도 미친듯이 시키는데 수당? 꿈에나 나오는 말이죠. 수당도 안 줘. 그리고 정신 나간 상사 혹은 개꼰대를 만나면 우리들의 멘탈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정신 나간 상사 중에는 후임 직원을 막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러는 상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퇴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오래 남아서 신입사원들을 퇴사시키지 자기를 퇴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어떤 직장 동료들이 막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 태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업계에서 유명한 개념인데
이 태워질 때까지 턴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직장이라면 멘탈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힘들게 퇴사를 하면은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고, 이 공백기가 길어지면은 또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20, 30대로 가면 되는데, 20, 30대가 되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 친구 간의 경제적 격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전문직이 되고 어떤 애는 대기업 가고 누구는 아직도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뭐가 문제냐, 비교를 너무 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한 나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쉬워요. 막 쟤는 이제 결혼 준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좋았던 친구라도 이런 비교의식이 계속 드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것도 어려운 게, 이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압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막 SNS 같은 거 보면은 막 다 뭐 웨딩드레스 입고 있고 턱시도 입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준비는 안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이 불안과 연결돼서. 그리고 부모님은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을 통해서 너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나이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들을 압박하면서 멘탈을 또 흔들게 만들죠. 문제는 사회가 바뀌었음에도 우리들조차도 기존의 사고방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결혼 자체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또 자기 탓하고 비교하고 결혼 자체를 못하겠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둘이 만나서 이제 나이나 시간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이혼하는 커플이 한 해 거의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는 이 현실, 또 이혼하고 나서 또 자식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라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어쨌든 결핍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 결혼을 했어. 결혼하면 또 뭐가 문제냐,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일을 다니던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이 되고 다시 돌아가려면 눈치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지원 해준다고는 하지만 회사가 뭐 업무 이런 것들에 공백이 생겼다고 하면서 눈치를 엄청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적으로 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산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돼도 멘탈에 타격이 심하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데 이 요인 중에 몇 가지는,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만의 꿈과 목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단절되고 갑자기 엄마로서의 역할로만 축소됐을 때의 그 어떤 허탈감, 좌절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모성애랑 연결돼서 왜 나는 엄마인데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못 같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를 또 탓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 쳐다봤는데, 우리가 이제 20, 30대나 대학 시절에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막 알바하고 그래야 되고, 또 대학생활 좀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취업할 시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충분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목표나 꿈, 가능성, 자기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또 멘탈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상한 신념들에 막 몰두를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회단체에 갑자기 참여를 해서 인생을 다 버리고 그것만 막 몰입한다거나, 물론 그게 그 사람의 꿈과 목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공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신념에 몰두한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시절이나 취업을 하는 상황이나 20, 30대 때 멘탈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치유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치유를 망치는 주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이비 종교 이런 곳에서 마음 약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가족과 단절시키고 돈을 뽑아내고, 가짜 멘토는 뭐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거의 종교처럼 자기를 종교화시켜서 막 계속 따르게 하고 추종하게 하고 자기 책 사게 하고 자기 강의 비싸게 듣게 하고, 그러나 변화는 없게 하는, 이렇게 하는 가짜 멘토들도 있고, 사기꾼은 뭐 네가 이것만 하면 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불안을 야기하는 경제적인 요인들을 자극해서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심리업계에 없다고 쳐도 여기 있는 심리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심리상담 자격증의 수가 우리나라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심리상담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대중 입장에서. 맨날 학회에 있는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를 믿어라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은 학회에서 제명당해도 이제 상담소를 열 수 있고요, 범죄자들도 그냥 막 열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은 학회에 있는 분들을 모두 신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퀄리티 컨트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 뭐 학회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막 내담자의 상처를 뒤집어 놓고 해결도 없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컨트롤이 안 돼요. 뭐 학교에서 나와서 저 사람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오로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해야 되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갔다가 상처를 크게 입으면 아예 정신건강업계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정신과와 심리상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간 사람들이 약 처방만 받고 아주 짧은 상담 받고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이런 분들 계신데, 원래는 심리상담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정신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몇몇 의사분이나 몇몇 상담 선생님들이 자기 것만 하면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상담도 필요한데, 이 상담업계에서는 정신과를 가는 걸 추천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나, 반대로 정신과에서는 심리상담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업체라 그래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이 같이 운영하는 정신과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곳을 가야 된다. 정신과랑 상담소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유를 망치는 몇몇 안 좋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멘탈이 무너진다. 그리고 좀 큰 문제로 갈 건데, 이제 작은 것부터 가자면 이런 거. 방송이나 SNS 커뮤니티 때문에 우리의 멘탈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SNS나 방송 같은 게 특히 비교를 엄청나게 부추겨요. 그래서 뭐 누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네, 너무 예쁘네, 잘생겼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거라도 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비교하다 보니까 뭐 허니버터칩이나 뭐 무슨 물건 나왔다, 무슨 샤넬백이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그거라도 사야 돼. 왜냐? 내 마음이 그거라도 안 하면 공허하니까. 진짜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비교하는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누가 결혼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 비하를 하기가 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쟤는 저런 사람 만났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 안 만나 이러면서 차라리 안 만나는 걸 결정하게 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누가 뭘 잘못했다, 물론 잘못한 건 알아야 될 수도 있지만 그거가 내 인생에 하나도 관련이 없는데 그거 보면 스트레스에 빠지고, 또 광고로 오지게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또 없고, 또 이런 비교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은 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심리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또 부모가 돼야 되는데 교육하는 것도 부족하고, 이거는 의지가 있는 부모나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지원책은 있어요.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무슨 교육 같은 게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관악구에서 사는데, 관악구에서 무슨 정신 관련 강의를 하는데 오후 4시에 하는 거예요. 평일 오후 4시였나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에 누가 오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시간에 열면 안 되죠. 7시, 8시, 9시 혹은 주말에 열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이제 주말에 놀아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 현상적으로는 집값은 엄청나게 치솟고 이러니까 또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들고, 그러니까 불안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불안이 커지면 뭐가 문제냐? 자신의 힘듦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게 되고, 자신의 정신적인 돌봄은 늘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가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벌게 되는데, 이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는 부모와 내가 조금 버는 돈도 지원해줘야 되는 부모는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여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또 남녀 갈등도 엄청나게 심하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신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비난만 커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정신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의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면서 정서적으로는 더 최악으로 연결된다. 편견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어제 트위터 어디 짤을 봤는데, 우리가 심리적 아나키도 아니고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정신은 약을 먹지 않고 심리상담소를 가지 않고 멘탈을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심리적 아나키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고 심리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앓고 있는데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되게 나쁘게 보고 쉬쉬하고 이러니까
더더욱 정신과나 상담소에 안 가려고 하는 편견이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 끝으로 코로나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이런 불안이 또 가중되고 여행을 못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고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해결책으로 삼았던 게 여행인데, 전 여행이란 탈출구조차 없었을 때 사람들이 느낄 어떤 절망감이 영향을 끼치긴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의 양극화가 되면서 요즘에 막 주식으로 돈 엄청나게 벌었다, 코인을 엄청 벌었다, 누군 뭐 이러는데, 그거에 결국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안에 빠지고 정보의 격차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내가 기회를 못 잡았다, 내가 멍청해서 그런 기회들을 놓쳤다, 이러면서 또 자기 탓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고 40, 50대가 되면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나이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이대는 5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그때 경제력을 상실하는 남자분들이 많고, 그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면서 내가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 난 친구도 없다, 능력이 없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멘탈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긴 내용들 다 봤다면 얼마나 암담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멘탈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건 엄청 대단한 일이고, 조금 어려운 멘탈을 갖고 있다,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당연한 수준의 우리가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정말 고생했다, 힘들게 잘 버텨왔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 저는 현재 자존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존감 상담 그리고 4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존감 멘탈 관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멘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세요. 멘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존감 상담이 필요한지 관리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존감 프로그램 및 멘탈 무료 체크는 영상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